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 첫 주말인데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이 지난 한 주간 정말 꼼꼼하게 모아온 시니어 관련 뉴스들을 가지고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단순히 노인 문제 이런 툴에 갇히지 않을 거예요. 활기차긴 인생 2막을 여는 분들 이야기부터 우리 사회가 마주한 거대한 변화, 그리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까지 초고령 사회의 다채로운 현실을 아주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이 한국 사회가 맞이한 이 거대한 전환점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아요. 특히 그냥 통계나 정책 이런 것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실제 사람들의 삶, 그 생생한 목소리에 집중해서 보면 더 흥미로울 겁니다. 저도 자료를 쭉 보니까 와, 정말 희망과 과제가 너무나 선명하게 교차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그 희망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은퇴 후에도 멈추지 않는 분들, 특히 지하철로 택배 배송하시는 실버 택배 기사님들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6년 전에 뇌경색을 딛고 일어나신 분이죠. 64세 신종성 씨 사연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죠. 하루에 1만 5천 보 이상 걸으시면서 건강도 되찾고 월 70만 원 이상 수입도 얻고 계시고요. 인터뷰에서 집에 있으면 운동 안 해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아, 이게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서는구나 싶었죠. 정말 삶의 활력소 그 자체네요. 30년 공직 생활에 손주 육아까지 다 마치고 다시 현장으로 나오신 83세 김행자 씨 이야기는 또 어떻고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네네. 이분의 새해 목표가요. 손주들에게 용돈을 더 줄 수 있는 멋진 할머니가 되는 거더래요. 아, 보통 그 나이면 손주들한테 용돈을 받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주는 기쁨을 위해 다시 일터로 나오셨다는 게 와, 이전 세대랑은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그냥 개인적인 사연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1955년에서 63년생들이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뭐랄까 신노년 현상인 거죠. 아, 신노년이요? 네, 이분들은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욕구와 에너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 에너지가 통계로도 딱 나오더라고요. 인천연구원 조사를 보니까 일하는 노년층의 74.2%가 기한 없이 일하고 싶다고 답했고 네, 74.2%요. 희망 근로 연령 평균이 무려 71.1세였어요. 71.1세요. 정말 놀라운 수치죠. 아니 71.1세면 사실상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훌쩍 넘어서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단순 소일거리보다는 경력을 활용하는 일자리를 가장 원한다고 했거든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또 자신의 경험이랑 지식을 활용하면서 자존감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세대인 거죠. 그리고 이런 활력이 일터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문화, 사회활동 전반으로 아주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맞아요. 충남 태안에서 열린 해맞이 축제에서 메인 무대를 장식한 시니어 걸그룹 욜로 이야기. 관객들이 나이를 뛰어넘는 멋진 무대였다면서 환호했다는 걸 보니까 뭔가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이 등장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해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워싱턴 지역의 한인 시니어 센터들이 활동적인 베이비 부머들이 막 몰려들어서 포화 상태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수용 공간이랑 강사가 부족할 정도라고 하니까 그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와,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경로당 가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진짜 노인이 된 것 같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센터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갈 정도라니 노년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네요. 그렇죠. 더 이상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활기찬 주체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활기찬 에너지를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 계속 일하고 싶다는 욕구가 사회 안전망이랑 부딪힐 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방금 말한 실버 택배 기사님처럼 걷는 일은 좋지만 운전대를 잡아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분들은 얘기가 전혀 달라지잖아요. 최근 종경역 사고처럼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마주한 딜레마입니다. 최근 서울 종강역 근처에서 70대 택시기사님이 낸 사고로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의 결과라는 걸 통계가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3년간 65세 이상 운수종사자가 낸 사고는 18%가 늘었고 사망자는 무려 47%나 급증했습니다. 47%요?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은 차량 안전 기술도 훨씬 좋아졌는데 왜 유독 고령 운수종사자 사고만 이렇게 급증하는 걸까요? 그냥 나이 때문에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라고만 보기에는 증가율이 너무 가파른 것 같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여기에는 복합적인 구조적 배경이 얽혀 있어요. 우선 젊은 층이 열악한 근무 조건 때문에 운수업을 기피하고 있고요. 아, 그 빈자리들 업체들이 인건비 아끼려고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이라는 형태로 다시 고용하는 관행으로 메우고 있는 겁니다. 생계를 위해 운전대를 놓을 수 없는 고령층의 현실과 기업의 이해관계가 딱 맞물린 거죠. 그렇군요. 개인 택시 종사자의 55%가 65세 이상이라는 통계가 이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절반이 넘네요. 결국 운전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만둘 수가 없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군요. 정부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 이거 시행하고는 있지만 참여율이 5년째 2%대라고 하니 사실상 효과가 거의 없는 셈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나이로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아주 복잡한 사회 문제인 거죠. 생계 대책 없이 면허만 뺏을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이런 개별 문제들은 인구 구조라는 더 거대한 변화와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죠. 맞아요. 행정안전부의 2025년 인구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 상황이 정말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드디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1.21%를 기록하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의 고령화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비수도권은 고령 인구 비중이 23.69%고요. 경북 의성 같은 곳은 주민의 절반, 거의 49.2%가 노인이세요. 거의 절반이요? 와, 충격적인데요. 가구 형태 변화도 중요해요. 이제 1인 세대가 전체의 42%가 넘었고 그중에서도 70대 이상이 222만 명으로 가장 많아요. 즉, 이제 혼자 사는 어르신이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 중 하나가 된 겁니다.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가 우리가 사는 동네 풍경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일기 신도시인 일산 중산동 이야기요. 네, 그 기사가 정말 초고령 사회의 자화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거기가 과거에 학원가로 유명했던 곳이잖아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동네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중산마을 사거리 반경 250m 안에 요양원, 노인돌봄센터 같은 노인 요양시설이 무려 26곳이나 들어섰습니다. 26곳이요? 한때 산부인과였던 건물이 요양병원으로 바뀌고 초등학교 학생 수는 급감했던 대목에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자리를 노인돌봄 시설이 채우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동네 풍경까지 이렇게 바뀔 정도면 이건 정말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명확해지죠. 그럼요. 당연히 정부나 국회에서도 이거 모를 리 없을 텐데 가장 크게 논의되는 게 역시 정년 연장 문제겠죠? 네,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 특위에서 3가지 시나리오를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가장 빠른 안인데 2028년에 시작해서 2036년에 65세 정년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 경우 1968년생부터 첫 수혜를 보게 되죠. 68년생부터요? 두 번째는 절충안으로 2029년에 시작해서 2039년에 완성하는 방식이고요. 1969년생이 첫 수혜자가 됩니다. 민주연구원이 가장 균형적이라고 평가한 안이 이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완만한 안은 2030년에 시작해서 2041년에 완성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어떤 안이 채택되느냐에 따라서 1968년생, 69년생, 70년생의 은퇴 계획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지금 50대 중후반이신 분들에게는 정말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겠습니다. 자층의 노후 소득 문제와 또 청년 세대가 우려하는 일자리 잠식 문제, 이 사이에서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논의 말고도 당장 2026년 새해부터 시행되는 정책들도 많더라고요. 정부가 새해 첫날부터 노인 일자리나 국가장학금 같은 민생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3,416억 원을 바로 집행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상당히 이례적으로 빠른 집행인데요. 네, 정부가 올해를 노인 정책의 전환점으로 규정하고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로 걸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복지를 넘어서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죠.
소득면에서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 가구 기준 월 247만 원으로 올려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했고요. 아, 기준액이 올라갔군요. 네, 돌봄 측면에선 의료와 요양, 돌봄을 하나로 묶는 통합 돌봄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일자리도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2천 개를 제공합니다. 듣고 보니 소득, 돌봄, 일자리, 이동권까지 노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 같네요. 이게 지금의 변화에 대응하는 반응적인 조치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 사회의 계약을 재설계하려는 선제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은 두 가지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봐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반응적 성격이 강하지만 그 방향성 자체는 장기적인 사회 재설계를 지향하고 있죠. 이 전환을 성공시키는 게 앞으로의 과제일 겁니다. 그렇죠. 정책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개개인의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 야쿠르트 아줌마로 불리는 HY 프레시 매니저 탁정숙 씨 이야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홀몸 어르신의 고독사를 조기에 발견하셨다고요? 네, 1994년부터 이어진 홀몸 노인 돌봄 사업이 만든 정말 소중한 사회적 안전망의 사례죠. 매일 유제품을 전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는 그 꾸준함이 한 사람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준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노력과 선의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어요. 시스템이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죠. 바로 대리인 없는 노인의 의료 결정권 문제입니다. 맞아요. 홀몸 노인이 210만 명에 달하는 시대인데 만약 치매 같은 걸로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가족도 없고 미리 지정한 대리인도 없다면 누가 연명치료나 수술 동의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내가 가장 취약한 순간에 나를 대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니까요. 우리나라에 성년 후견 제도가 있기는 한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홍보도 부족해서 이용률의 1%에 불과합니다. 1%밖에 안 돼요. 네, 미국 노인병학회 같은 곳은 누가 어떤 절차로 어떤 가치를 우선해서 결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런 무거운 주제 말고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려는 긍정적인 노력들도 눈에 띄더라고요. 양천구 보건소가 노인 일자리 건강진단서 발급받으려면 3번이나 방문해야 했는데 이걸 1번으로 간소화한 사례 같은 것들이요. 아, 그거 작은 변화 같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죠. 인천 미추홀구가 롯데백화점이랑 협력해서 기존보다 3배나 큰 규모의 노인 문화센터를 짓기로 한 것도 좋은 소식이고요. 기업과 지자체의 협력, 좋은 사례네요. 그렇죠.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공간을 확충하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 개선되지 않은 불편함도 있더라고요. 서울 사는 어르신은 카드로 바로 지하철을 무료로 타는데 다른 지역에서 온 어르신은 탈 때마다 신분증 꺼내고 보증금 500원 놓고 일회용표를 받아야 한다고요. 같은 무임승차인데 거주지에 따라서 차별을 겪는 셈이죠. 사소해 보이지만 매일 겪는다면 이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맞습니다. 그건 500원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일 수 있죠. 그런 일상의 마찰들이 당신은 이방인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거든요. 제도 설계에 있어서 실제 이용자의 관점을 얼마나 세심하게 고려하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문제죠. 건강, 특히 치매와 관련된 희망적인 소식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다른 조건이 좋아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최근에 아주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료 가능한 치매로 불리는 정상압 수두중의 경우 알츠하이머병 같은 다른 퇴행성 뇌질환이 함께 있어도 수술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아, 정말요? 네. 이전에는 다른 질환이 동반되면 수술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보행 능력이나 일상생활 기능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와,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네요.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시도해볼 이유가 생긴 거니까요. 신약 개발 소식도 있었죠. 네, 알츠하이머 신약 키술라, 도나네맙이라고도 하죠. 이게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특히 아직 인지 기능 저하가 없는 초기의 단계 환자들한테서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요. 또 KAG라는 건강 노화 물질이 알츠하이머로 손상된 뇌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아직은 연구 단계지만요. 그렇죠. 아직은 연구 단계지만 치매 정복을 향한 인류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뉴스들을 살펴봤네요. 활기찬 인생 2막을 여는 긍정적인 변화부터 생계와 안전, 존엄의 문제,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사회 시스템의 고민까지 초고령 사회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의 오늘이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의 핵심은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걸 넘어서서 건강하게 일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활동 수명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편적인 복지를 넘어 소득, 돌봄, 사회 참여,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거대한 전환기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자료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 하나를 여러분께 질문으로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다양한 정책과 지원책을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자료 중에 한 노인복지관에서 직원들 간에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노인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그분들을 대하는 우리의 문화는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시혜적인 관점을 넘어서 한 명의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우리 사회와 직장에 어떻게 진정으로 통합시킬 수 있을지, 이제는 그 문화적 재설계에 대해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